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이슈 탱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종대 앵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제가 오늘 그 자리를 좀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김종대 앵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슈 탱크 함께 할 텐데요. 김준혁 한신대 교수, 오현주 이우정경 연구소장,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에 세 분이 꽉꽉 좀 채워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한동훈 장관이 검찰 독재 발상을 하고 있는가? 뭐 물음표는 찍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이죠, 사실. 취재진들이 질문을 했어요. 대장동 특검, 즉 이재명 당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자가 쇼핑을 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반박을 했거든요. 일단 요 대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오현주 소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사 대상, 이렇게 정확하게 민주당은 피의자라는 표현을 썼던데 어쨌든 네. 수사 대상자가 수사 대상을 쇼핑하지 못한다. 말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네. 네, 수사 대상자가 쇼핑하듯이 뭐 특검을 선택하든 아니면 본인들이 그냥 검찰의 수사받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하지 못한다라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맥락적으로 어떤 의미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저는 사실 특검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네. 저 말이 뭐 특별하게 굉장히 문제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 문제인지도 같이 거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문제? 뭐 예를 들면 저 말에 동의는 하시는데 네네. 특검은 동의하지 못한다. 이제 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네. 그 대장동 특검 주장을 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보통 특검이라고 하면 이제 뭐 수사기관의 중립성 이런 것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금 검찰의 수사기관의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특검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 지금 이제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편파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편파적이라고 할 만한 뭐 이렇게 어떤 심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충분히 아직 수사를 하지 못하고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검찰의 수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수사 궤도에 이미 올라와 네네. 있는데 특검으로 가자는 얘기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도 썼던 것 같은데 축구하다 뭐 야구하다 축구하자고 하는 거다 뭐 이런 표현도 잠깐 나오긴 네. 했습니다. 김준혁 교수께서 생각이 좀 다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저는 오현주 소장님 말씀에 한 가지는 동의하고 한 가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어떤 걸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뭐 쇼핑하듯이 뭐 이렇게 바꾸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점은 저는 뭐 동의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지금 일관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일관성이 별로 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예전에 수사 받았을 때 2020년 7월 달에 본인이 이제 자기를 조사하는 대상자 검사들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분명하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바꿔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뭐 이렇게 수사 검찰이 미덥지 못하니까 특검으로 하자라고 하는 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불공정한 걸 잘 못 느끼겠다는 뉘앙스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조금 좀 약간 의아스럽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적으로는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또 이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또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검찰이 지금 이제 대장동에서 나온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해서 만약 제대로 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이게 불공정이지 뭐 어떤 게 불공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 대선 때도 계속 특검하자고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 누구나 또 특검하자라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네.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부산저축은행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거 다 빼고 네네. 본인 대장동 특검만 하자 이렇게 네. 제안했으면 네. 나는 이거 굉장히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합리적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이따 더 논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를 갖고 한동훈 그 장관이 이렇게 좀 뭐 약간의 그 질책하듯 비아냥대듯 네.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뭐 이제 이런 발언들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시원한 말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아니 뭐 한동훈 어록에 나오겠지. 있지만 김준혁 교수님처럼 뭐 예를 들면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권언유착 뭐 검언유착 당시에 검찰의 중립성 내지는 이제 수사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발언을 한동훈 장관 본인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거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부산일 변호사께서는 검사 출신이시니까 자 뭐 보시는 이제 또 그 대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우선은 이제 일국의 장관으로서 네. 쇼핑하듯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네. 그 표현이 좀 과하다. 예, 물론 이제 특검이 그 쇼핑하듯이 결정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러한 이제 뉘앙스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더 정제된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럼 예. 다만 수사기관을 선택한다는 것에 그 방점을 찍는다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민주당 쪽에서 제안하는 것은 예. 적어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아까 우리 그 오연주 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예, 예. 지금의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준혁 교수님께서 한동훈 지금 장관이 예, 검사 시절에 예. 자신이 이제 그 수사를 받을 때 수사 하는 검사들을 좀 바꿔달라는 네, 요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검을 하자는 얘기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아까 50억 클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저는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네. 이유는 지금 이 사건과 이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수사의 단서가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50억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도 저는 관련자들이 그와 관련된 진술을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뭐 뇌물을 비롯해서 자금이 오가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자금의 흐름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직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그런 진술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도 네네. 상설 특검이 우리 법에 이미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상설 특검과 관련된 그 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민주당의 주장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수사는 신속성과 그다음에 은밀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수사의 결과가 오히려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우려를 예. 씻을 수 있겠느냐. 예. 그 점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산일 변호사 말씀 들으시면서 네. 아니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인 거죠. 그거 뭐 그렇게 어쨌든 부상일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 50억 클럽은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60% 이상이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 당원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검찰의 어떤 대장동 수사, 특히나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이재명 지금 현재 당대표 혹은 그 후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해왔었어요. 해왔었는데 사실 증거가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증거가 지금 나오고 아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검사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증거를 지금 이렇게 막 언론에 막 뿌리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증거를 검찰에서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언론에 뿌린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유동규 씨가 나와서 한 뭐 인터뷰에 있는 것도 있고 모든 걸 다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 지금 뭔가 확정되지도 않은 이런 내용들 그렇게 치자면 이따가 뭐 논의 나오겠지만 그 저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거기서 술 마신 이야기와 관련해서 무조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분명히 그분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제보자로 스스로가 자청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증언이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는 일방적 증언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법적인 문제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수사에 불공정성이 있다, 네네. 공정하지 못하다, 일방적인 어떤 한쪽 편만 수사하고 있다, 혹은 뭐 각상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는 바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자체, 그러니까 그 대장동 클럽에 대한 어떤 대선 자금이라고 소위 불리는 이 수사 자체에 대한 이 검찰 수사의 미진함이나 불공정성 이런 것들이 문제되었을 때 특검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다른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해야 되는 문제이지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특검을 주장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러면 그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있을 때는 특검을 반대하고 국민의힘은 다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왜 지금 와서 특검을 안 받냐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유리할 때만 본인들이 불리할 때만 특검을 주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특검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다시 이제 역으로 좀 질문을 드린다면 오연주 우리 소장께 매우 서운하다는 민주당원이 아마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네네. 아니 정의당이 만약에 말이에요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한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이제 그런 역질문이 들어갈 수 있죠. 압수수색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저는 일정 정도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미 제출에 동의하는 거를 이미 제출한다고 했을 때 동의하지 않은 어떤 검찰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이 지금의 압수수색을 정치적인 쇼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발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네. 구분해서 보자 이제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출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 관련된 얘기만은 아니고요. 예. 원래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재판을 염두에 두고 하거든요. 그 재판을 염두에 두고 할 때 이미 제출물을 압수해서 증거물로 제출하는 경우와 이미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을 해서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강제 수사를 해서 그 압수를 할 때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차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미 제출을 할 때는 당사자가 제출한 것에 한해서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차이 때문에 수사가 과연 충분히 진행이 되었는지 그게 나중에 재판의 결과와 연결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사건인 경우에는 그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상에서도 우리가 혹여나 뭐 봐주기 수사를 한 건 아니냐 이런 일각의 또 주장이 있을 수 있어서 수사의 공정성 차원에서 이미 제출을 그 말씀하셨다고 민주당 쪽에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수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한 이제 이미 제출을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결과가 파일 4개. 그렇죠. 뭐 이렇다고 저 하는 이제 게 너무 네. 네. 말씀드리려고 결과의 했는데. 문제고 예. 결과의 문제고 네. 그 거기서 어떤 게 나올지는 네. 수사기관도 모르고 예. 사실은 당사자도 잘 몰라요. 예. 당사자도 잘 모르는 그런 파일이 나온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에서 예.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알았던 PC에서 막 이것저것 나오고 하지 아니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제 김용 민주 부원장이 쓰신 컴퓨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미 제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네. 충분하다. 뭐 네. 모든 컴퓨터를 압수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상이 의미에서 아니니까요. 예. 과도하다. 그 네. 검찰도 잘 알고 있는 네네. 내용이잖아요.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 임용되고 나서 딱 3번 간 거고 1시간씩 있었던 거고 그 검찰이 계속 뭐 이렇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뭐 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방도 없고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걸 그렇게 가서 거기다가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을 들고 와가지고 그 정상적으로 그걸 다 제출하고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영상 다 봤어요. 영상 다 봤는데 예. 그거 딱 차에서 막 우르르 막 한 20여 명 가까이 내려가지고 문이 닫혀 있는데 저 뭐야 관리인한테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민주당 당원이 이제 거기 근무자가 카드 열고 들어가더니 쑥 들어가서 올라가서 하는 이거는 글쎄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물론 이제 그 영상을 아직까지 국민들이 많이 못 봤겠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튜브가 제일 발달된 나라인데 이거 뭐 일주일 아니면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위법했다면 저는 김용 그 부원장에게 매우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법 수사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오히려 그쪽에 유리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저는 뭐 유튜브는 CCTV는 안 봤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어제 뭐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적법 절차를 지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는 아마 또 제가 알기로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셨나? 그분이 네. 이제 항고 절차, 아마 준항고 절차를 말할 겁니다. 네네. 항고 절차를 통해서 그 압수수색의 위법을 다투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법원의 판단도 나오겠죠. 그건 뭐 예. 또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예. 다만 그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느끼는 거는 뭐 글쎄요. 아까 그 뭐 검찰 독재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거 70년대 군인이 2020년대 검찰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예. 이 부분도 비리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는 주가 조작 문제, 이 주가 조작 문제는 이거는 범죄거든요. 제 지인들 중에 은행에 근무하는 지인들이 있어요. 저희 뭐 동기들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네네.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명백한 주가 조작인데 이건 미국 같으면은 최소 20년이다. 그런데 이걸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이 국가 권력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사실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윤석열 찍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예. 그 와중에 제가 또 한마디 했는데 뭐 그건 뭐 그 사람들의 당시에 상황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윤석열을 찍었던 이 사람들도 지금 검찰의 공정성 문제, 김건희 여사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 가족들이 다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제가 86학번인데 86년도에 저 집회 나가고 막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막 걱정하고 아들 구속될까 봐 막 그렇게 걱정하던 마음이 이제 30년이 지나서 또 걱정이 된다고 지금 난 큰아들이 찾아왔어. 나 진짜요. 환장합니다 아주. 그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한동훈 장관의 발언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자, 오현주 소장님. 그 이제 검찰 독재라는 그 단어를 얘기하셔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검찰 독재라는 표현을 그 정확하게 어제 이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께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찰 독재라는 표현을 정확히 쓰셨고 이제 집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집회에서 그런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과연 지금 민주당 정치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정치 탄압이다.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검찰의 이 수사 자체가 이 더불어민주당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칭해서 검찰 독재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재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가는 순간 독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굉장히 이제 극악무도한 어떤 한국 사회에서 그런 맥락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일종의 민주주의 통치를 전혀 하지 못한 어떤 이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검찰 독재로 이렇게 점프하듯이 넘어가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도할 수 있고 오히려 정치에 부담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 자체를 여야든 지금으로선 쓰는 것이 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최 측에게 이의를 제기하신 겁니까? 물음표라고 했으니까요. 네. 아니 지금 오 소장님 말씀은 저 뭐 상당히 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주당에 있는 고위 관계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전달해서 네네. 합리적인 이야기를 좀 쓰게 하도록 제가 좀 제안을 할 텐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또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느냐. 뭐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여기서 그 장윤선 이슈빅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많은 기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검찰 혁명 왜 옛날 군인들도 혁명을 했는데 왜 우리 검사들이 혁명 못하느냐 검찰이 혁명 못하느냐 뭐 이런 뭐 장기 집권 플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때 그 여기서 한번 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그 얘기 하려고 모인 건데. 그래. 뭐 그 얘기 하도록 하죠 뭐 그러면. 네. 그 부산일 변호사께서 사실은 뭐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이견이 있으셔서 세 분이 아무튼 화기애애하게 토론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제 한동훈이라는 인물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실제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소문들이 좀 들리는데 아까 이제 김정일 교수께서 말씀해주신 검찰 혁명 내지는 검찰이 주도하는 정치 혁명 기타 등등의 것들 이것도 저희가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보통 어떤 인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이제 검찰에서 퇴직을 한 게 이제 2007년도예요. 2007년도 10월 말에 이제 퇴직을 하면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때 평검사 7년 차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한동훈 지금 장관에 대해서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들은 것도 많이 없고 뭐 지금 뭐 기사화된 내용으로는 대검 중수부에 파견을 가서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뭐 그때는 뭐 한동훈 검사가 뭐 했다 이런 얘기는 저는 뭐 같은 현직 검사로서 뭐 따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적어도 그 간부급 그러니까 부장검사 이후에 한동훈 장관의 그 행적을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한 거는 분명하고요. 그 정도의 그 경력을 가진 상태에서 그만한 수사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스스로에 대한 절제나 또는 자기 생활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서는 그런 수사를 맡아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수사든 우리 이제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장수가 전장에서 상대방하고 이제 맞닥뜨렸을 때 상대의 목을 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팔다리 내놓는 거는 각오해야 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생을 다 걸고 피의자하고 정말 붙는 거거든요. 또 그게 이제 거학의 척결이라는 수사까지 가게 되면 사실 검사도 굉장히 이 부담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자리를 계속 수행해 왔다는 것은 저는 평가할 만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분이 살아온 이력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사로서 수사에 굵직굵직한 거 했다는 말씀이셨고
뭐 연수원 동기들이나 이제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이 전해주시는 건 별로 없나 보네요. 저와 가까웠던 네. 제 동기들은 예. 예, 문재인 정부 중간 이후에 대부분 다 사직을 했어요. 또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아 예. 숙연해지네요 갑자기. 저는 한동훈 장관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김준일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의지? 어떤 의지가 왜냐하면 중요한 거죠? 아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지인분들이 상당수가 사직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한동훈 장관이 사직을 안 했어요. 아니 사실입니다. 맞아, 맞아. 아니 안 했죠, 사법연수원 부원장 갔을 때 네, 네. 제가 사표 낼 줄 알고 좀 지켜봤는데 네, 네. 사표 안 내더라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지인들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이 일 낼 사람이다. 아. 저거 그 옛날 한신이 네네. 건달들 다리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모습을 그때 한동훈 장관한테 봤어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굴욕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야, 그러면 저 나중에 정권 바뀌면 저 사람이 이 나라의 실세가 되겠구나.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지없이 맞았죠. 맞았는데 한동훈 장관은 한 가지 큰 흠결이 있어요. 어떤 흠결이냐면 말을 하는 태도의 흠결이 있어요. 말을 비아냥대는 그런 말은 국민들이 볼 때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아, 참 똑똑하다. 네네네. 아, 일단 서울대 출신이고 네네. 또 소년 급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일들도 많이 처리하고 했다고 하는 이제 언론의 보도들도 있는데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면은 언어나 우리가 이제 보통 신원서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동, 말하기, 예. 또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또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신원서판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을 비아냥대고 그렇게 또 뭐 반박하고 또 자기가 그 이전에 했던 말과 또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일관성이 떨어질 때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한다. 검사로서의 뭐 능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 검사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네. 외환은행 매각 사건, 우리 최근에 이제 론스타 문제 뭐 나오지만 당시 그 담당 검사였었어요. 근데 그때 담당 검사였는데 부실 수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그 부분은 뭐 당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국가의 위기에 처했던 당시 굉장히 심각한 국부가 유출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정치인 또 고위공직자들 또 외환은행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철저하고 제대로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당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인이 대선에 나간다고 한다면 큰 짐이 될 수도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태도의 문제,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수사 잘하는지 모르겠다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되는 딱 요약이 되는데 지금 중간에 언급해 주실 때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이라는 말씀은 이제 김준일 교수님만의 전망이신 것이죠? 아니면 들리는 이제 여러 소문들이 혹시 뭐 본인이 대통령의 뭐 의지가 있다고 합니까? 지금 저 대선 그 주자 1위 아닙니까? 뭐 사실상 국민의힘? 예. 그리고 본인이 뭐 네. 내가 이렇게 빼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또 이슈를 만드니까 뭐 그런 얘기 안 한다. 네, 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오 소장님. 저도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이라는 이제 가정법을 쓰셨으니까 그 기준으로 좀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동훈 장관 긁지 않은 복권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너무 좋은 표현을 얘기 아닙니까? 잘해. 읽지 않는 조건. 네. 좋은 얘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긁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네요. 보통 복권을 긁으면 네. 꽝이 많이 나오죠. 뭐 대다수가 그렇죠. 거의 디스인데요. 간혹 가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면에서 그런 네. 표현을 쓴 건데요. 어쨌든 한 번도 정치적으로 제대로 뭐 검사로서는 모르겠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국민들이 워낙에 국회의원들이나 다선 의원들의 평가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한데 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인물에게 거는 기대가 있을 수 있으나 긁지 않은 복권처럼 깡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후보로서 나설 수 있는지가 사실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굉장히 시속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속 게임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가면 한동훈 장관은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가면 한동훈 장관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40%가 지지율이 넘어서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존재가 그렇게 다급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실패할수록 한동훈 장관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모두가 소통령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대권 주자로서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섣부른 관측이고 오히려 정권이 실패할 때만 본인이 불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속적으로 한 배를 만약에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성공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한 배를 타서는 안 된다. 예. 한 배를 타지 않고 본인의 독자적인 길을 갈수록 네.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런 기운이 저는 아주 미세하게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차에 대한 예. 그 만평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예. 본인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드러내는 방식으로 뭐 지금은 한 배를 타고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다른 길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아마 국민의힘의 자생력이 떨어질수록 외부에서 수혈을 하려는 욕구가 강해질 텐데 그때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최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정식 데뷔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자생력이 떨어질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다 또는 뭐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갖고 있는 장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나 또 대통령의 그 뭐 어떻게 보면 후계자라는 표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외부에서 찾는 것은 국민의힘의 자생력과 관련된 것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그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입각된 모든 사람들의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말씀하세요. 이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총선에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으로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네. 의미에서 국민의힘의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한동훈 장관의 수도권 차출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뭐 지금 굉장히 섣부른 미래의 몇 년을 관측하는 거긴 하지만 예. 대선은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네. 의미에서 저는 그거는 외인덕을 염두에 두신 것 저는 같아요. 이건 소장님하고 조금 달라. 네. 이거는 뭐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향후 대선 주자로 나가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렇게 그 경제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협치도 잘하고 이랬을 때 그 한동훈 같은 사람도 이건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하고는 너무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일단 외모 면에서도 지금 뭐 외모를 논하는 자체가 그렇지만 아니 한동훈 장관 스마트하잖아. 옷 입는 것도 스마트하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네, 네. 요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좀 달리해. 우리 80년대 대학 다녔던 사람들은 뭐 대충 입고 다녀도 뭐 괜찮은데 요즘 전혀 안 그래요. 외모도 스마트하고 저 진보 쪽에서도 강남 좌파 이야기하는 세상인데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국민들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수해서 그 겨우겨우 이렇게 사법시험 패스했는데 뭐 단박에 패스하고 머리도 훨씬 더 좋은가 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성공을 하면은 검사 출신들도 그 중에서도 여기 한동훈처럼 그 에이스들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가능성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계속해서 30%대 지지율로 가다가 마지막 후반기에 뭐 20% 혹은 10%로 떨어진다면은 예.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정치 전망은 저희가 이제 그 마무리하기 전에 뭐 워낙에 차출설이 요즘에 많이 나왔었어요. 뭐 총선 차출, 뭐 멀리 보면 이제 대선까지 갈 수 있는데 전당대회 차출,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총선 차출, 뭐 이제 대선 뭐 여기까지 얘기 나갈 수 있는데 그건 저희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각자의 전망을 종합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아까 이제 처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뭐 태도의 측면이라든지 어떤 일관성이라는 측면 이런 걸 이제 김준혁 교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바로 화제가 됐었던 국감의 내용을 잠시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나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김의겸 의원과 아무튼 갈등이 많아요. 자, 한번 보시죠. 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단 질문 다 해주시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아니 석 달 전인데 기억에 답변을 못 아니, 하시나요?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그러면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자,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눈빛이 매섭습니다. 저 눈빛을 감당할 자 누구인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한동훈 어록이라는 책이 출간될 정도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호의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 모습, 국회의원을 난타하다니 아주 시원하다. 이거 반대예요. 국감이니까 당연히 피감기관 나오게 되면 국회의원이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야당의 시간, 국회의원들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저렇게 국회의원에게 달려드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원하다고 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너무 오만불손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부상일 변호사께서 한동훈이라는 어떤 인물이 여러 이제 굵직굵직한 수사들을 하면서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 이제 이런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질문을 드리면 절제를 잘 못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 사실은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을 저렇게 하시는 것, 저게 과연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일국의 장관으로서 우리 채통을 지켜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죽하면 사실 김의겸 의원하고 서로 이제 공방이 오고 간 얘기를 보면 사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얘기했던 것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동안 계속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터져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저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또 이 행동까지 아까 나왔었는데요. 그건 좀 저는 바람직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요 연장선에서 이제 두 분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물론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는 현 서초동이 지금 여의도 정치 자체를 거의 발 아래로 두고 있다. 아주 전통적인 개념으로 이제 검사들이 정치인을 데려다가 뭐 대선 자금 뭐 수사하고 정치 자금 수사하고 뭐 뇌물 수사하고 이러면서 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이 정치를 할 바에 차라리 우리 검사들이 정치하는 게 낫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검사들도 일부 있는데 그 일부의 검사들이 이제 현 서초동에 많이 이제 포진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 한동훈 장관의 어떤 태도가 지금의 서초동이 여의도를 대하는 걸 이제 어디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현재 여의도에 계신 정치인들께서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또 옛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옛날에 노동부 장관 했던 남재희 의원이라고 있어요. 옛날 조선일보 주필도 하셨고 뭐 낭만가지 뭐 술도 좋아하고 또 진보 진영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젊은 날에 이제 뭐 이렇게 좀 급진적 사고도 좀 갖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50 때 이제 국회의원을 했는데 당시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군인들, 장군들 네, 하고 술자리를 했다가 그때 그 국회의원들이 일개 별들한테 예. 엄청 두드러 맞았잖아요. 음. 예, 엄청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때 뭐 좀 개망신을 당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국회 나왔을 때 두드러 맞았던 군홧발로 두드러 맞았던 국회의원들이 얼굴이 난장판이 돼서 이제 나왔지. 예. 근데 참 쉬쉬하고 있다가 남재희 장관이 나중에 이제 회고록에 그때 그 사실을 썼죠. 당시 군인들이 국회의원들 알기를 저 발 아래 뭐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건데 네. 이런 당시의 모습이 왜 요즘 다시 떠오를까? 아, 기시감이 느껴진단 말씀이세요. 왜 당시의 군인들이 지금 검찰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 지금 뭐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초동에 있는 분들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아주 우습게 알고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기도 하고 특히나 지금 뭐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또 검사 출신의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님이 아이고. 그 레고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지급해줘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 경제가 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 특히 경제가 더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정말 다수 야당과 정부 여당이 협치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여의도식 정치인데 이런 정치를 갖다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우리만 집권하면 된다라고 하는 서초동식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초동 쪽 검찰 출신의 어떤 정치인들 혹은 검찰이 너무 지금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현주 소장님, 한동훈 장관은 어떨까요? 태도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뭐 태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좋지 못하다. 네네. 굉장히 이 어쨌든 질문의 질을 떠나서 이 국회의원 한 명의 입법기관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좋은 태도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추후에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저는 뭐 어쨌든 진보적인 스탠스의 사람으로서 네. 김의겸 의원이든 누구든 질의를 하면 좀 이겼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너무 졌다, 저 장면은. 네네네. 왜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 서로 뭔가를 거는 게 저런 판에서 나오는 게 맞냐를 떠나서 네. 뭐 나는 다 걸겠어라고 했을 때 그 네. 대응하는 모습에서 이미 져버렸다. 네. 국민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너무 잘 의미에서 봤어. 내가 김의겸이었으면 나도 배지 걸겠어. 내가 했어야. 그러니까 너무 나 같으면 했는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를 제기할 때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제대로 자꾸 흔들 수 있는 건을 했으면 좋겠다. 네.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 이렇게 기자 출신으로서 조금 이렇게 팩트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우셨군요. 네네. 실제로 네네. 표정마저 우리 오현주 소장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니요, 물론 이제 저희 뭐 너무 뭐 관전평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저 어떤 그 고급 술집 방문 뭐 의혹 정도로 할까요? 이제 그 의혹을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 한동훈 장관의 반응을 보고 나서 선뜻 놀라셨는지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 그럼 나도 걸지 뭐라는 어떤 이제 아주 단순한 반응조차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글쎄, 저는 그 부상일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너무 과도한 액션이다. 네네. 과도한 액션은 찔려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 원래 전혀 관계 없으면 떠들어라. 아이고 그래 너 떠들어 뭐 아닌데 뭐 떠들어라 이러는데 네. 저렇게 세게 반응하고 네. 마지막 눈빛 아까 잠깐 나왔지만 네. 그 눈빛은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눈빛이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국민들이 조금 더 요즘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꾸 아직도 쌍팔년도 수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지금 2020년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네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상한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진짜 청담동 술집 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더 탐사 시민언론 더 탐사 막 다 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오다 보니까
37만 받더라고. 근데 하루 만에요? 그렇지. 오, 많이 하루도 아니지. 받네요. 11시간 만에 11시간 만에. 37만 봤으니까 이건 오늘 저녁 내일이면은 한 6, 70만 뭐 분명히 볼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고 한다면은 글쎄 하여튼 그 내용 보면 상당한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을 많이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언급을 해주시고 더 탐사 같은 경우에 사실 그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한 장관 측에서 이미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스토킹이 아니라 뭐 취재 목적이라고 더 탐사 쪽에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탐사의 이제 보도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한 30여 명이 올해 7월 청담동 술집에서 회동을 했다. 노래도 불렀다. 윤 대통령은 동백아가씨. 한동훈 장관은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이제 어제 허재현 기자인가요? 요 분이 이제 예고사항을 올려준 거고 방송된 게 한 30만이 넘었다고요? 37만. 37만. 아침에 제가 올 때 전철에서 듣고 왔으니까. 예. 아무튼 뭐 이제 그거를 본 여러분들 우리 김준혁 교수님처럼 시청자분들의 평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의 변호사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저는 이상하게 네. 진실을 가리는 것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팬덤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일반화가 돼버렸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진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진짜 그 사실과 관련된 곳에 집중하고 더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네. 얼마나 받느냐, 여론조사 결과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 이것으로 진실이 호도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실 김준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가 전제되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비판을 하셨으면은 정말 적절한 비판이겠는데 예. 사실 확인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 것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뭐 서초동과 관련해서도 사실 검사 중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검사에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익명성 뒤에 예. 그렇게 숨어서 얘기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수사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원을 상대하고 있는 검사들은 기자분들이 취재를 할 때처럼 네. 굉장히 당당하고 또 오히려 압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여의도를 무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탈 행위를 하는 검사에 대한 평가가 예. 전체 국가 기관에 대한 평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예. 그 일탈하는 검사에 대한 평가로 가야 된다고 좀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 점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맞다고 중에 생각해요. 예. 그 군부 독재가 횡행하는 시절에 예. 벌어졌던 것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네. 그래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좀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검사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또는 뭐 두들겨 패면서 네네. 그렇게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사가 대상이 되지 않은 뭐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 뭐 다른 어떤 언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한동훈 장관의 그 청문회 태도 그것은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한동훈 장관께서 검사라고 하는 사회 경험 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정치인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장관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다 발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률적 대리인이라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네네. 정제된 언어를 쓰는 것이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훨씬 본인에게도 득이 되고 대한민국 전체에도 득이 된다.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반론이 아니라 네네. 전 그 부상일 변호사님 오늘 처음 같이 방송하는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좀 하셔서 또 제가 또 이렇게 오해 소지의 어떤 발언 같은 걸 그렇게 들으셨다면은 그 부분은 또 저도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과연 그 자신들이 해왔던 잘못된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성을 한 적이 있었느냐,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느냐. 우리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을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존중하고 기억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분이 진실된 사과를 할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그 천주교가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반민족 행위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 그런 측면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사실 꺼려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한말 시대, 구한말 시대와 일제강점기의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천주교에 대한 모습들을 진솔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더욱더 존경을 하는 건데 전 뭐 다른 얘기보다 곽상도 의원이 검사 시절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조작 사건이었고 결국은 그 강기훈 씨, 우리 이제 돌아가신 김기설 열사 뭐 저는 못 봤지만 강기훈 그 선생님은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분인데 뭐 그 엄청난 조작을 하고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가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검찰이 그런 신뢰 있게 사과를 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일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검찰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검찰 또한 좀 겸허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듣고요. 저 이제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예고해드린 마지막 주제를 좀 가기 전에 하나의 화두를 던져드리자면 한동훈 장관은 현 정권에서 실세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 분 다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실세인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실세인가? 혹은 아니면 현 정국을 주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실세라고 평가하는 것인가? 이제 요 대목을 저희가 좀 알아볼 건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반대가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케네디도 친형제 법무부 장관 시키는데 한동훈이라고 왜 안 되냐? 이런 발언을 실제 들으셨다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장관을 시켜야 된다. 그만큼 신임이 두텁다는 얘기고요. 둘째, 지금도 엄청난 신임을 그래서 그 배경하에 받고 있고 뭐 어차피 검찰 내부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수사 같이 할 때는 형 동생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과 현재도 법무부 장관이 긴밀하게 어떤 대통령과 협의 체제를 갖고 있다면 그런 측면에선 실세가 아니라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현 정국을 주도할 만한 인물로서 평가가 돼야 되는가? 요 대목입니다.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이제 이런 전제를 두고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실세냐 아니냐의 개념은 네네. 제대로 하느냐 아느냐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실세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능성이 싶습니다. 높다. 네.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예. 그 실질적인 관계는 제가 몰라서요. 근데 이제 실세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국무위원입니다. 예.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통치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안건들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넘어서서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전 당연히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어떠한 의견을 나누는 것, 그거는 이제 뭐 월권이 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네네. 근데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 얼마나 귀담아 듣고 예. 또 얼마나 실제 이 집권과 관련돼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과들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측면인데, 네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사실 할 수 있는 그 이 국정에 관련된 조언이나 이런 것이 네. 어떤 게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로서의 사회 경험만을 갖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네. 고도의 이 협상력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주는 네.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우리나라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네. 그런 이슈들을 선점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아, 예.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 뭐 사람이 경험한 만큼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현주 소장님. 저는 한동훈 장관이 실세가 될수록 아까랑 좀 비슷한 논리인데 실세가 될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세가 아니다? 지금은 실세죠. 지금 실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주로 이제 이 한 달의 통치 행위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법치로만 하려고 하는 사정 정국과 법치로만 진행하려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이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아직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이 마인드를 아직까지 완전히 벗지 못했다. 오히려 그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로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상 한 몸 이현석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뭐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하면 이렇게 알아듣는 사이기 때문에 하면 네네 그렇게 알아듣는 사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어떤 이 사정 정국으로만 치닫는 행위가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정 정국을 빠져나와서 네. 정말 다양한 어떤 장관들과 통치 행위를 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장관이 실세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세인 것은 윤 대통령의 리스크다. 네네. 실세가 아닌 게 더 좋을 것이다. 네. 라는 표현이시고. 저는 실세라고 보죠. 완전 실세입니까? 네, 네. 완전 실세가 예.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그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실 원래 군이라고 하는 세력은 보수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다 왔다 하더라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군대라고 하는 큰 축이 지지를 하고 또 힘 있는 집단이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이라고 하는 지역 큰 틀에서 보면은 예. 검찰과 또 이건 뭐 삼권 분립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사법부, 왜냐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물론 사법부와 법무부 장관은 뭐 역할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세력을 갖다가 이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리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주 큰 그런 그 힘을 지지해주는 이제 세력이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큰 뭐 실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좀 미래를 좀 봤으면 좋겠다. 미래. 예.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가 5년 내내 상당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혹은 뭐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또 5년의 권력을 또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은 길기 때문에 그 더 미래를 봐야 된다. 제가 좀 약간 좀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진시황 때 진시황이라고 하는 진나라를 만들게 됐던 가장 주체 세력이 상황 이사인데 이 두 사람이죠. 법가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 능지처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능지처참을 살아있는 사람 하지 않아요. 이미 사약을 내려서 죽은 다음에 이제 하거든요. 너무 과도한 거기 때문에. 조선 역사에서 딱 2명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 죽음을 당했는데 한 명이 김자점이라는 인물입니다. 자기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나중에 본인이 똑같은 걸로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네. 역사를 우리가 잘 검토해 보면 너무 과도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과도한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점을 한동훈 장관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에 비유를 하시니까 저도 지금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좀 세게 얘기해도 된다고 해서? 예, 뭐 그럼요.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 부산일 변호사께서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오셔서 실제 검찰 출신이시기도 하고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듣기 위해서 모셨는데 종합해서 좀 마무리해 주신다면 저희가 너무 좀 한동훈 장관의 검찰 독재 뭐 이 표현은 꼭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주도하는 어떤 정국이라는 표현은 그러면 맞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검찰이 주도하는 정국이라는 것이 사정 정국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예전에는 기획 수사,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내듯이 그런 기획 수사와 관련된 부작용 그리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었던 것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사과했느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저는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었고.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그 수사와 관련된 그 정국이 경색된 것은 저는 검찰의 이 책임이 아니라 그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전 정권에서
충분한 수사와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넘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에게 공안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비난을 화살을 쏘는 그 당사자들이 예. 전 정권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깊이 파봤는데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랍니다. 마지막 주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렇게 좀 일찍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김준혁 한신대 교수, 오현주 이호정경 연구소장,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